푸른 지중해를 끌어안는 나라. 세상에 처음으로 영화라는 빛을 밝힌 나라. 문화와 예술, 그리고 역사가 켜켜이 쌓인 나라. 프랑스에 도착했다. 사실 이번 유럽 여행을 계획하게 된 것도 이곳에 오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다. 바로 칸 영화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애 한 번쯤은 칸에 가보는 걸 꿈꿀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이야말로 그 오랜 꿈을 실현하기에 더없이 좋은 때라고 생각했다. 저는 이제 배지가 없어가지고 안에까지 못 들어가고 그냥 겉에만 겨우 구경할 수 있지만 뭔가 되게 설레고 되게 싱숭생숭하고 그렇네요. 개인적으로는 꿈에만 그리던 곳이었는데. 경쟁작이 상영되는 리미에르 극장과 레드카펫 행사가 진행되는 공간, 전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필름마켓 부스까지 직접 들어가 볼 순 없었지만 그 분위기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칸 영화제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잎사귀죠. 키체인 하나 샀고, 여기 영화 보러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부럽네요. 저 사람들 경쟁작 보러 들어가는 거, 공 많은 사람들. 행사장 곳곳에서는 쉴 새 없이 촬영과 인터뷰가 이어진다. 웬만한 영화 제작 현장을 방불케 하는 이들의 촬영은 그저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칸 영화제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행사가 바다 바로 앞에서 진행된다는 점이다. 바다에 들어가기엔 아직 쌀쌀한 날씨였지만 매력적인 지중해의 바다를 보며 행사장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충분히 채워졌다. 그렇게 행사장을 서성이던 중 우연히 칸 영화제 경쟁작으로 선정된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All of the Sudden 레드카펫 행사를 볼 수 있었다. 감독과 배우들이 레드카펫 위를 걸어가는 모습을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자니 이 유머를 벅참이 차올랐다. 방금 여기서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 봤어요. 사실 계획하고 있었던 건 아닌데 와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야. 운이 너무 좋다. 한 1시쯤이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제 막 그 레드카펫 쪽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선 다음에 타임테이블을 확인했죠. 근데 이제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인 거죠. 그래서 서 있었는데 설마 하면서 서 있었는데 이제 일반 관객들 거의 다 입장하고 그 이제 상영 시간 거의 다 될 때쯤에 감독님이랑 배우분들이랑 쫙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봉준호 감독님 여기 왔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딱 이렇게 입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감독님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뭔가 약간 긴장하신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약간 빨리 들어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있었어요. 칸 영화제는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를 풍긴다. 관계자뿐만 아니라 관광객, 지역 주민까지도 영화제를 함께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나는 배지를 받지 못해 경쟁작 등의 주요 작품을 감상할 순 없었지만 시네마 드 라 플라주라는 무료 상영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 한 편을 감상했다. 분홍빛으로 노을 지는 칸의 아름다운 해변에 앉아 영화를 보니 이 낭만적인 순간만큼은 기억에서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사실 오늘로 이제 니스 3일차인데 니스를 제대로 돌아보는 건 처음이에요. 왜냐면 첫날에는 저녁에 와서 그냥 바로 잠잤고 어제는 이제 칸 영화제 칸을 다녀왔고 드디어 처음으로 니스를 이제 구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동네가 크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 뭐 일단 날이 좋고 그래서 시내 어떻게 생겼나 한번 구경하고 바다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스의 다운타운은 크진 않지만 그만의 매력이 있다. 아기자기하고 예쁜 건물들, 거리를 가로지르는 트램,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까지. 나는 그런 풍경에 이끌려 정처 없이 거리를 걸었다. 그러나 니스의 진짜 매력은 바로 여기 푸르른 지중해 바다에 있었다. 바다가 진짜 이뻐요. 살면서 본 바다 중에 제일 이쁘고 강원도 사람으로서 강릉 바다가 사실 제 마음속 1위였거든요. 어딜 가든. 와 근데 여기 바다는 색깔부터 다르고 와 사람들 괜히 여기로 휴양을 오는 게 아니구나 싶을 정도로 진짜 이뻐요. 살면서 그토록 맑고 투명한 바다색은 처음이었다.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리고 자연스레 나도 저 사람들처럼 이 아름다운 바다를 즐기고 싶다는 마음이 차올랐다. 아직 완전 여름은 아니어서 좀 춥긴 한데 너무 좋아요. 짧지만 그 어느 도시보다도 강렬했던 니스의 추억을 간직한 채 프랑스 파리로 떠났다. 다음날 아침 일찍 나는 파리행 열차를 탔다. 지금은 새벽 6시고
저는 이제 파리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지금 어제 사만원 계란을 먹으면서 가려 열려있는 가게가 아무데도 없어서 아무튼 파리에 잘 도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리옹역에서 내려 거리를 나갔더니 하늘이 우중충했다. 비가 좀 많이 오고 꽤 쌀쌀해요 날씨가. 그 날씨 예보를 알아봤는데 제가 이 파리에 머무는 5일 동안 비가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날씨에 파리를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실 뭔가 다 우중충해 보이고 아직 별다른 큰 감흥이 없기는 해요. 어느 정도 비가 그치고 난 뒤 나는 우연히 들어간 한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날씨 때문인지 사람들이 적어 고요한 분위기를 느끼기에 더없이 좋은 순간이었다. 확실히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좀 자신을 알아가는 부분이 있는 게 저는 확실히 유명하고 사람 많은 데에서 그 유명하다는 걸 보는 것보다 그냥 이런 조용한 공원에서 새소리 듣는 게 훨씬 좀 더 행복감이 크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비 오는 날이고 꽃들이 다 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좋아요 지금. 여기 메트로 있잖아요. 그 프랑스와 트리포라는 그 프랑스 감독이 있는데 데이포 나잇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보면은 저런 지하철에서 막 사람들이 올라오는 장면을 찍어요. 그 장면이 그리고 되게 많이 나와요. 장면이 저 지하철 입구랑 비슷하게 생겨서 물론 여기 지하철 다 저렇게 입구가 생겼겠지만 되게 좋네요 뭔가 느낌이. 나는 여행을 다니며 영화에서 본 듯한 장소 혹은 실제 촬영지를 방문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 주인공이 자정마다 과거로 돌아갔던 그 성당 앞을 찾아 나섰다. 실제로 영화처럼 여기 종각마다 종을 치더라고요. 그것도 좀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밤에 오면 더 좋았겠지만 저는 좀 무서워서. 성당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엔 영화에도 등장했던 서점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가 자리하고 있었다. 여기가 이제 1919년쯤에 오픈을 해서 당대 유명한 영국, 미국인 작가들, 아일랜드 작가들 와서 여기서 막 토론을 하고 그랬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작가로는 해밍웨이가 여기도 왔다고 하더라고요. 좀 되게 재밌는 곳인 것 같아요. 시시각각 변덕을 부리는 파리의 하늘 아래 나는 노트르담 대성당으로 향했다. 몇 년 전의 화재로 훼손된 부분이 여전히 복원 중이었지만 수백 년의 역사와 함께해온 대성당의 자태만큼은 변함이 없었다. 진짜 디테일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떻게 재건축을 하고 있는지, 프랑스 어느 지방에서 목재를 갖고 와서 건축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게 다 나와 있네요. 그렇게 비를 맞으며 다니는 대가였을까? 다음날 나는 지독한 감기에 걸렸고 뜨끈한 쌀국수 한 그릇으로 하루를 열었다. 그래도 쌀국수 먹으니까 국물이 뜨끈해가지고 좀 괜찮아지는 기분이에요. 일단 오늘 또 한번 혼자서 여행해봐야죠. 영화 폭네프의 연인들의 배경이기도 한 폭네프 다리로 향했다. 지금 이제 그 유명한 폭네프 다리 앞에를 거의 도착했는데 뭘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사를 하는 건지 한번 가까이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리가 문을 닫았어요. 좀 공사 중인데 이렇게 만드는 예술 작업을 하고 있나 봐요. 되게 멋있는 예술 작품으로 공개되는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저는 폭네프 다리를 건너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리의 실제 모습을 보고 싶었기에 아쉬워하며 돌아가던 찰나에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다. 제가 착각을 한 게 그 다리의 반쪽만 공사 중으로 예술 작품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리를 건너지 못하는 건 맞는데 지금 제가 있는 곳이 폭네프 다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반은 사용할 수 있고 반은 사용을 못하는 거죠. 1607년에 오픈을 했대요. 와,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400년도 더 전에 이 다리가 생긴 거죠. 어마어마하다. 근데 의자는 좀 불편해요. 여기 가우디가 와가지고 고쳐줘야 될 것 같은데. 영화에서 본 것과 똑같은 가로등과 벤치는 내게 더없이 익숙하게 다가왔다. 생강을 따라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루브르 박물관 앞에 도착했다. 박물관에 겉만 잠시 본 뒤 맞은편에 있는 띨리 가든을 구경했다. 이곳에선 저 멀리 있는 에펠탑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날씨 탓인지 정원이 생각만큼 특별하게 느껴지진 않았다. 그리고 호스텔로 돌아가는 길에 카페 그랑을 지나갔다. 세계 최초의 영화로 알려진 열차의 도착이 처음 상영됐던 곳, 다시 말해 영화라는 예술이 태어난 바로 그 자리다. 지금은 평범한 레스토랑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구름 사이로 푸른 하늘의 모습이 보였다. 파리에서 처음 보는 파란 하늘. 하지만 잠시 동안 본 파리의 파란 하늘은 역설적으로 우중충한 내 마음을 수면 위로 드러냈다. 여기는 호텔 근처에 있는 강가인데 땡강은 아니고 땡강으로 흐르는 강이 있는 그런 데인 것 같아요. 마트에서 저녁 간단하게 샌드위치랑 빵이랑 이런 거 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몸도 좀 되게 안 좋고 날씨도 계속 되게 안 좋아가지고 파리가 여행 중에 가장 권태롭고 지루하고 좀 힘든 날이었어요. 나가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몸이 계속 감기 기운이 있으니까 그대로더라고요. 여행이 길어지면서 오는 피로함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약간 건강이랑 날씨랑 같이 해서 맞물린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설에서 읽은 내용인데 여행자라는 게 그 나그네라는 게 환대랑 적대 그 사이에서 오는 긴장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느껴야 되는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상대방이나 어떤 거래 사람들이나 뭐 누구든 나를 환대해 줄 수도 있고 적대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가뜩이나 또 혼자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의 긴장이 좀 피곤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이게 또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일생에서. 잘 관리해가지고 또 내일부터는 잘 다녀야죠. 그렇게 나는 강가에서 바게트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며 부유하는 생각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다음날 나는 오르세 미술관을 찾았다. 철도역을 미술관으로 개조한 공간이어서 그런지 마치 거대한 역사 안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곳이었다. 특히 로댕의 조각상들부터 르누아르, 고흐, 마네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인상주의 작품들로 가득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감상했다. 방금 오르세 미술관에서 전시를 보고 나왔는데 마침 딱 날이 밝았어요. 이게 파란 하늘이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햇빛이 좀 세니까 기분이 좀 괜찮네요. 사람은 햇빛을 보고 살아야 되나봐요. 물론 제가 이제 뭐 예술의 조예가 깊은 편은 아니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뭐 빈센트 반 고흐라던가 뭐 로댕이라던가 좀 이런 유명한 작가들 작품도 되게 많고 특히 인상주의 작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좀 친숙한 작품들이 많아서 감상하기에 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잘 몰랐어도.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생강을 쭉 따라서 한번 파리의 상징 에펠탑을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오르세에서 에펠탑 쪽으로 쭉 걷다 보면 알렉산드로 3세 다리를 만나게 된다. 이곳 역시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에 등장했던 장소로 에펠탑과 반짝이는 생강 그리고 도시의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이다. 조명이 켜지는 밤에 오면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저녁으로 먹을 샌드위치랑 바게트 하나 사가지고 에펠탑에 있는 공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예, 에펠탑 공원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프랑스 파리의 랜드마크 에펠탑 앞에 도착했다. 생각보다 거대하고 정교한 디자인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나는 에펠탑 공원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며 그곳의 분위기를 즐겼다. 바게트를 산 이유가 또 따로 있죠. 무기 같기도 하고. 이거 하나 찍으려고 바게트 산 거거든요. 다 찍었으니까 이제 먹어봐야죠. 딱히 맛은 그냥 그래요? 뭐 찍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에펠탑이 그 설치 당시에 되게 욕을 많이 먹었다고 하잖아요. 저 그 철근 콘크리트 그 저거 뭐냐, 당장 치워라, 도시의 흉물이다 이랬다고 하는데 지금은 파리의 상징이 되고 엄청난 관광객들이 찾는 이유가 됐잖아요. 가우디도 그랬지만 확실히 뭔가 그 시대의 요구사항이랑 다른 거를 해야 확실한 변화를 줘야 되게 엄청난 저런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또 저렇게 엄청난 대작을 남기는 사람들을 꼭 보면은 그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가우디도 그렇고 뭐 빈센트 반 고흐도 그렇고 저 에펠탑도 그렇고. 다음날 나는 전날 먹다 남은 바게트를 먹으며 베르사유 궁전으로 향했다. 기차로 약 30분 걸려 도착한 이곳에서는 17세기 프랑스 왕권이 지녔던 엄청난 위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루이 14세를 상징하는 조각과 회화, 그리고 왕족들이 시간을 보내던 수많은 방들은 화려함의 극치이자 프랑스 왕정의 상징과도 같다. 루이 14세 때 원래는 그냥 이제 귀족이나 왕족을 위한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 베르사유 궁전이 엄청나게 확장을 시켰대요. 이제 왕권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거죠. 되게 볼거리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궁전 내부도 물론 흥미로웠지만 개인적으로는 베르사유 정원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다가왔다. 거대한 규모는 물론 각기 다른 테마의 분수대, 세밀하게 손질된 조경은 마치 당대 강력했던 시절의 프랑스로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들게 했다. 길이 엄청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막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공원에서 혼자 다니고 있으니까 왕이 된 느낌. 에헴. 야 와라. 에헴. 평화롭다, 평화로워. 어디서 까마귀가 에헴. 어디서 까마귀가 울고 있느냐? 정원을 천천히 걸어 들어가자 긴 수로와 푸른 잔디밭,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나무들이 한 폭의 풍경화처럼 펼쳐졌다. 이곳은 단순히 아름다운 공간임을 넘어 파리에서 만난 그 어떤 풍경보다도 깊은 충만함과 평화를 안겨주었다. 파리에서 꼭 한 군데를 와야 된다? 그럼 전 여기 올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이쁘네. 이보다 완벽한 공원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베르사유에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낸 뒤 나는 파리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인 개선문으로 향했다.
천국의 계단 미쳤다. 이렇게 284개의 미친 듯한 계단을 오르고 나면 파리의 끝내주는 파노라마 뷰를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일몰 시간 직전에 올라가면 실시간으로 변해가는 파리의 아름다운 하늘을 감상할 수 있다. 사실 파리에 머무는 동안 흐린 날씨와 좋지 않은 컨디션 탓에 몸도 마음도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다. 하지만 개선문에서 마주한 노을 지는 파리의 풍경은 웅크려 있던 내 마음속을 조용히 다독여주는 듯 했다. 그리고 다음날 나는 프랑스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다음 여행지 체코 프라하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